大家好. 자, 여러분 HSK 5급 쓰기 1영역 만점을 위한 60문항풀이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이고요. 第21到30题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뭘까요? 그렇죠. 우선 문장의 중심이 되는 수어를 찾아야 된다. 빠르게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당연히 단어량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때 단순히 단어만 내가 달달달달 외웠다고 해서 오! 이 문장의 수로 바로 너야! 이게 보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문장의 수로를 알려면 물론 단어를 외우고 품사를 외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문장을 보시고 특히 독해 지문들을 보실 때마다 문장을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문장을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의 수로가 어디지? 이 문장의 수로가 뭐지를 반복해서 계속 스스로에게 한 번씩 던져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장을 보실 때마다 이 문장의 수로가 뭐야? 이 문장의 수로는 이건가? 이게 맞나? 그렇다면 이 문장 해석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해석의 흐름이 정확한가 등을 검토해 보시면서 과정을 가져가신다면 이게 길어 보이고 번거로워 보이지만 점점 문장을 직독직해하는 실력도 늘어나면서 독해 시간도 줄어들고 쓰기 1영역을 풀어낼 때도 훨씬 더 정확하게 바른 방법으로 문장을 구성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중심이 되는 수어를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덩어리 표현이라든가 호응 구조를 빠르게 잡는 거예요. 이때 덩어리 표현이라 하면 뭐 대표적으로 수사, 양사, 명사 덩어리로 묶어 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 흰백자 더, 그 다음에 꾸며주는 중심명사 찾아 하는 것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따페이라고 하죠. 친구 표현들. 호응 표현들이 보인다면 먼저 호응 표현부터 잡고 그걸 중심으로 나머지 요소들을 나열해 나가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60문항 정도 문제를 쭉 풀어보시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들이 대충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짝꿍 표현까지만 찾아내도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순조롭게 문장을 나열해 나갈 수 있고 만점을 받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많이 소리내어서 읽어주세요. 꼭 저처럼 이렇게 큰 소리로 도, 모용 필요 없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작은 소리로라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특정 단어, 표현, 문장들을 자꾸 귀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숙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야 왕래야 잊지 말아주시고요. 마지막,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꼭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냥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해서 문제를 보다 빠르게 풀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 문제당 5급 쓰기 1영역 같은 경우는 60초를 넘지 않도록 시간을 재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되도록이면 시간을 단축하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길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낼 때 시간에 대한 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저희는 마무리하고요. 21번 문항부터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짜요! 자, 여러분 21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문항 봤더니 눈에 딱 띄는 힌트나 키워드 표현 뭐 있을까요? 먼저 흰백자 더 표현이 있죠. 그렇다면 흰백자 더가 수러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흰백자 더가 명사를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상징 요소로 쓰인 것인지 흰백자 더 앞에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바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죠. 今年深圳的 올해 심천의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성격이 강한 것이고 자,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는 퍼센트죠. 5%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자, 우선 퍼센트를 중국어로는 百分之이라고 있습니다. 자, 百分之 뒤에다가 퍼센트 앞에 있는 그 숫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5% 했으니까 5%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5%, 5%라는 것은 명사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지금 한 글자가 더 붙어 있는데 여기서는 찐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뜻인지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찐이라고만 하면 혹시 형용사로 가깝다 라는 뜻으로만 알고 계신 건 아니겠죠. 물론 찐, 형용사로 가깝다, 远的反义词, 멀다의 반이어긴 하지만 이 외에 또 동사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뜻을 나타낼까요? 동사적인 뜻으로 쓰인다면 근접하다, 가까이 하다, 가까워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표현 속에서 찌는 형용사가 아닌 동사의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5%라는 것이 명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해당 명사 앞에 있는 요소는 뭐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또 다른 명사로서 명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복합 명사를 만들어낸 경우일 수도 있고, 또는요, 두 번째는 동사와 명사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5% 앞에 있는 글자는 동사인 거예요. 왜요? 동사는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찐 5%라는 표현에서 동사는 찐이 되는 거고 5%라는 해당 표현은 명사 목적어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찐이라는 표현 자체가 워낙 의미가 저에게 익숙하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 5%와 같은 표현들, 퍼센티지 표현, 명확하게 숫자 개념으로서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동사품사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오호라, 그렇다면 해당 표현이 전체 문장의 주된 수로가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서 생각을 멈추시면 안 돼요. 혹시나 또 다른 동사 수로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나머지 표현을 보도록 할 건데, 出口量 자, 出口, exit, 출구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죠. 출구라는 뜻 외에 수출이란 뜻도 있습니다. 수출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양적인 개념의 량이랑 만났기 때문에 出口量이라고 하게 되면 수출량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반의어로 出口的反义词就是수입하다, 进口, 수입, 进口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수입량은 进口量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红酒 出口量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와인의 수출량이라는 명확한 명사 개념이네요. 앞에서 우리가 미리 살펴볼 때 흰백자 더가 꾸며줄 수 있는 정확한 명사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红酒 出口量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深圳 지역의 와인 수출량은 이라고 하게 되면 今年深圳的红酒出口量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요소가 하나 있죠. 바로 增长 무슨 뜻입니까? 늘어나다, 증가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增长도 동사인 거고 进도 동사란 말이죠. 그렇다면 두 동사가 같이 올 수 있느냐? 당연히 같이 올 수 있죠. 자, 첫 번째, 중국어에서는요, 동사가 실질적인 서술형 목적어를 목적어로 가실 수가 있어요. 뭐 서술형 목적어 이래 보니까 되게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동사 뒤에 오는 목적어 자리가 수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중국어에서 동사라고 해서 꼭 문장에서 수로 자리에만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로뿐만 아니라 주어라든가 목적어 자리 모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올해 심천의 와인 수출량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증가했다라는 거죠. 증가했는데 증가한 수치가 5%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찐이라는 표현이요. 수사와 함께 사용이 되어서 어떠한 수에 거의 도달함을 나타내거든요, 여러분들. 특정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 전체로 와서 동사가 어느 수치에 이르르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문장의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심천의 와인 수출량은 今年深圳的红酒出口量 성장했습니다. 增长 몇 프로 가까이 성장했어요? 近 5%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今年深圳的红酒出口量增长近 5%가 되는 거고요. 近 플러스 이 수사 명사 대상 덩어리가 목적어 자리에만 오는 게 아니고요.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시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이 영화를 봤어요. 近千人看了这部电影. 近千人看了这部电影. 쪼개볼게요. 近千人, 요게 近 동사 플러스 千人이 수사 개념의 명사인 거고 이 덩어리 전체가 주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 뚝, 看了 무엇을 봤어요? 这部电影 이 한 편의 영화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이 밖에 물론 찐 자체가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유, 우리 할머니는 벌써 70살이 다 되어 가셔. 그러면요. 我奶奶已经近70岁了. 문장 쪼개볼게요. 我奶奶 이게 주어인 거고 已经 부사
찐이 이 문장의 주된 수러 70岁가 수사 개념의 명사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표현의 문장들 자체를 좀 익숙해지시면 찐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몇 프로 가까이 성장했다.增长찐 100%, 숫자 몇. 요 문장 구조 자체가 일반 독해에서도 참 많이 나와요. 21번 문항 여러 번 소리 내어서 문장 자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2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22번 문항의 힌트, 팁은 바로 땅지자 더에 있죠. 여러분, 땅지자 더가 토짓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땅지자 더가 특히 지금과 같이 형용사 중첩 또는 뭐 이음절 형용사, 예를 들어 뭐非常高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4음절이긴 하지만 非常 없이 뭐 高兴的 이렇게 나왔다든가, 아니면 주술구 주어와 수어 플러스 땅지자 더 형태로 나왔다면 그때 더는 토지, 땅이란 뜻이 절대 아니죠. 그러면 무슨 뜻으로 쓰여진 거예요? 수식어예요. 우리 강의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지동설의 지자입니다. 지동설의 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어다라는 거예요. 동작 수러를 꾸며주는 부사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표현을 힌트로 지금 땅지자 더가 붙은 해당 요소는 동사수러 앞에서 동사수러를 바로 꾸며줄 거니까 수러는 아닌 거고 수러가 될 친구를 찾아야 되는 게 포인트구나 라는 걸 감을 잡고 수러를 찾아야 되고,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문제는 부사어의 어순 테스트하는 문제다. 자, 그렇다면 부사어의 어순은 무엇이 테스트가 되냐? 부사어라는 것은 자, 문장의 수러의 앞에서 전체 문장을 수식해 주거나 수러 자체를 수식해 주는 성분들을 부사어라고 해요. 이때 부사어 했을 때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부추전 있었죠? 부사, 조동사, 전치사가 부사어가 있을 거고, 이 밖에 땅지자 더가 수반이 되어서 수러를 바로 꾸며주는 성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순서로 나열이 됩니다. 왜 그런 거예요? 부추전으로 설명이 되는 부조장 같은 경우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성격이 강하고요. 땅지자 더는 동작 수러, 바로 앞에서 해당 수러 자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자 다른 성분들이랑 땅지자 더가 만나서 완성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러와의 밀접성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추전이 먼저 나열이 되고 그 다음에 땅지자 더 지동설 형태로 나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러한 문제들은 100% 조동사나 전치사 다른 부사어들이 있을 거예요. 인가의 마땅히, 응당이란 뜻의 조동사. 당위성을 나타내죠. 끈, 얼즈, 누구누구와 라는 뜻의 전치사 끈이 쓰인 전치사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열이 돼요? 부추전이랑 딴지자 더를 어떻게 나열하느냐가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기본 수러 문장에 부사어가 여러 개인 문제인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수러와의 관계성을 보시고 부추전, 땅지자 더, 그 다음에 동작 수러 형태로 문장이 나열이 된다라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응용이 되어서 확장이 돼요. 땅지자 더를 수반한 문장 구조가 2개 이상 출현하기도 해요. 자, 이럴 때는 누가 수러와의 관계성이 더 밀접하냐에 따라서 땅지자 더 1번 수식어가 있을 거고 땅지자 더 2번 수식어가 나열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22번 문제로 먼저 돌아와서 해당 문제를 먼저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이시아 무슨 뜻이에요? 이거 동명사입니다.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가볍게 잠깐 한번 조금 시도해보거나 또는 해볼 것을 권유하거나 제안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이시아가 붙었다라는 건 해당 표현 자체가 동사수로 덩어리라는 거죠. 그다음에 니가 주어가 될 거고요. 니沟通一下, 너 한번 좀 소통을 해보도록 해라 라고 문장이 구성이 돼요. 자, 그렇다면 주어를 기반으로 부사어 그리고 수러의 순서로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당신은 니 부추전 순서로 부사어가 먼저 나열이 되죠. 마땅히 인가이 누구와 아들과 끈兒子 좀 잘 하오하오더 소통을 해보도록 하세요. 沟通一下 수러로 나열이 되죠. 자, 보시다시피 부추전 그리고 부사어 더 수러 지동설의 형태로 문장이 나열이 되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땅지자 너가 한 문제에 2개 이상 출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동작자
이 동작자 자체를 묘사하는 성격의 표현과 the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작 자체를 묘사하는 표현이 the와 함께 올 수가 있어요. 이때 동작자를 묘사하는 표현과 the는 그 어떤 것도 생략이 되지 않지만 동작 자체를 묘사하는 성격의 표현들의 the는 간혹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생략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땅지자 the를 수반한 두 개의 부사어가 있을 때 순서는 어떻게 된다? 동작자 묘사 the, 그 다음에 동작 묘사 the, 그 다음에 동작 수러 형태로 나열이 됩니다. 그 이유는요. 보시다시피 동작 자체를 묘사하는 성격이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예시문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那位选手艰难地慢慢地站起身来了. 그 선수는 매우 힘들게 동작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慢慢地 천천히 동작을 묘사하는 거죠. 몸을 일으켰다. 站起身来了. 이렇게 문장 구조가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 22번 문장에서 문장의 형태가 조금 더 응용이 된다면 동작 자체를 묘사하는 이 땅지자 the를 수반한 부사어가 2개 이상도 출연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잘 없고요. 보통 땅지자 the 하나 나머지 부사어가 출연하는 형태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좋아요. 22번 문항은 여기까지. 23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好的, 第23题 보시면 지금 표현 덩어리가 4가지가 있죠. 근데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쩌나가 보이면 앞으로 쭉쭉쭉. 뭐라고요? 쩌나가 보이면 앞으로 쭉쭉쭉. 쩌나 지시대명사죠. 그렇죠? 지시대명사는 5급 쓰기 1영역에서 거의 대부분 문두에 위치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장의 맨 앞에 위치시켜 주시면 거의 문제가 다 풀렸더라라는 거고. 자, 这样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지시대명사가 표현이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자, 끊어서 직역해보면 뭐예요? 이런 모양으로 라는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这样이라는 대명사는 이렇게, 이와 같이, 이처럼 이란 뜻을 나타내고요. 단독으로 쓰일 수 있어요. 단독으로 쓰일 때는 특정 상황을 대체하는 형태로 의미를 나타내게 되고, 지금 보시면 这样이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这样 동사 꾸며줄 수도 있고요. 또는요, 这样 명사 꾸며줄 수도 있고요. 또는요, 这样 형용사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모두 나타내는 의미는 달라져요. 这样이 동사를 꾸며줄 때는 어쨌든 동사하는 것처럼 이랄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식이나 방법을 나타내게 되고, 특정한 명사를 꾸며주면 이러한 것이니까 성격 특징을 나타내게 되고, 这样이 형용사를 꾸며주게 되면 이렇게나 형용사해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도를 표현하게 됩니다. 뭐 예시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没想到天气这样冷. 생각지도 못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울 줄은. 명사를 꾸며볼까요? 나 이런 맛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我不喜欢 이러한 맛, 这样的味道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동사를 꾸며주는 건 지금 23번 문항에 나왔죠. 이렇게 하는 것 또는 이렇게 하다라고 다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这样做라는 이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도 갈 수가 있고 수러 자리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러 자리에 가게 되면 해석은 이렇게 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 주어 자리로 가게 되면 이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라고 바뀔 거예요. 은는이가의 형태로 해석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5급 쓰기 1영역에서 쩌와 나가 보이면 앞으로 쭉쭉쭉 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위치시킨다고 생각을 해볼 거고, 두 번째, 해당 문제에는 짝꿍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제위에 절약하다라는 동사랑 호응하는 비용이라는 명사 페이가 있어요. 여기서는 전화비, 电话费. 그래서 제위의 电话费 그러면 전화비를 절약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앞에 조동사가 보이네요. 무엇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자, 조동사는 누구 앞에 위치하죠? 동사수로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절약을 할 수 있다. 그의 제위의 무엇을? 전화비용을 电话费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전화비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어는 这样做, 이 덩어리 표현 자체가 주어가 되어서 행위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这样做 가능하게 합니다. 그의 무엇을 가능하게 하죠? 절약을요. 제위에 무엇을 절약할 수 있죠? 电话费. 这样做可以节约电话费가 됐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这样의 의미와 활용하는 형태를 아는 것. 두 번째, 节约费用 또는 节约费
비용을 절약하다라는 고정 어휘 표현 덩어리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这样 누구누구 수식할 수 있었어요? 동사, 명사, 형용사. 그렇죠. 자, 동사를 수식할 때는 방식,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 요때 예시문으로는 23번 문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를 꾸며줄 때는 뭐였어요? 성격, 형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맛, 这样的味道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다음에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정도. 이렇게나 춥다니, 这样冷 이란 표현이 있었죠. 자, 이 경우는 모두 다 누구로 대체될 수도 있다. 这样이 这么와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냐면 这样은 하나 더 단독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단독으로 사용이 될 때는 상황 자체를 대체하는 그 경우에만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这么는 단독으로 쓰여지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명사나 동사, 형용사를 꾸며주는 이러한 형태의 경우에는 这么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기까지 우리는 第24题 2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第24题 24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자 두 개 붙은 the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다? 정도보어, 상태보어를 우선 떠올려 보자라는 거예요. 정도보어라는 것은 동사의 한 정도가 어떠하다, 상태가 어떠하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도보어나 상태보어에 오게 되는 표현들로는 종종 어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즉 형용사가 종종 오게 돼요. 형용사는 습관적으로 앞에 정도 부사를 종종 수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 사람인자 두 개 붙은 더가 보여요. 그러면 정도보어나 상태보어를 쓴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the 앞으로는 동사, the 뒤로는 상태를 나타내는 보어 표현. 이때 보어 표현으로는 문장도 올 수 있고 다양하게 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건 상태 부사랑 형용사가 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빨리 내 눈알을 돌려서 정도부사랑 형용사가 있는 표현이 있는지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게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고 이건 점수를 주는 문제니까 딱 봤더니 너무나 귀엽다. 非常可爱라는 정도 부사랑 형용사가 바로 보여요. 그렇다면 문장 구조가 동사한 정도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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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하다라는 정도 보어 표현을 구성하는 거니까 바로 위치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생긴 게 매우 귀여워요. 长得非常可爱. 자, 그렇다면 누가 생긴 게 그렇게 귀여운 거냐라고 이제 주어 자리를 찾아야겠죠. 자, 주어 자리를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我弟弟, 내 남동생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大家, 모두들,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누구를 위치시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남은 요소인 또 하고 혹시 이 과라는 단어를 모르신다면 유추해야겠죠. 자, 또는 대부분 모두 다라는 범위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여지는 거니까 자, 해당 범위 부사 앞에는 종종 복수 표현에 명사가 오게 되겠죠. 따지아가 오게 되겠네요. 그러면 모두들 또가 부사잖아요. 부사는 누구 앞에 위치해요? 수로 앞에 위치하죠. 기본적으로 동사수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夸는 칭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칭찬한대요. 모두가 누구를 어떻게 칭찬하는 거예요? 내 남동생이 생김새가 매우 귀엽다고 칭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의 포인트는 정도보어나 상태보어를 상징하는 이 상징어, 상징사 the를 알아보느냐, 그 다음에 정도보어의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문장 구조를 나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특정한 힌트들을 통해서 수어를 유추해내느냐로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모두가 다자도 칭찬합니다. 夸, 내 남동생이 我弟弟 생김새가 너무나 귀엽다고 长得非常可爱大家都夸我弟弟长得非常可爱 해당 문제였어요. 好的，我们25题 2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好，第25题 25번 문항 보면 딱 눈으로 전체 문장을 쓱 훑었을 때 들어오는 몇 가지 키워드들,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경험의 꾸어가 보여요. 자, 러, 저, 꾸어 붙어있으면 해당 표현이 동사수로겠구나 라는 거 감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양사입니다. 어떤 양사예요? PN이라는 양사예요. 문장, 글을 세는 양사죠.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장을 세는 양사가 바로 이
PN이에요. 그럼 한 편의 어떠한 글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양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 수량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수사, 양사, 그리고 명사가 전체 덩어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PN 뒤에는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명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옆에 눈을 돌려서 사실 바로 찾아봐야 되죠. 자, 글을 나타내는 명사는 레포트, 보고서라는 뜻의报告가 있죠. 자, 그러면 한 편의 보고서라는 형식이 완성이 됐네요. 자, 거기에다가 우리는 동사 写过도 찾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누가 이 보고서를 썼을까요? 我라는 주어가 썼겠죠. 그러면 나는 쓴 적이 있다. 무엇을요? 한 편의 보고서를 됐었고요. 자, 그렇다면 기본 주어, 수어, 목적어 형태가 구성이 되었다면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디테일한 부사어라든가 관형어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요소들을 문장에 쏙쏙 어떻게 위치시키는지를 묻는 문제인 거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징 부사로 일전에 이미 벌써 라는 뜻의 부사어인 거죠. 자, 부사는 수어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뒤 수어 앞에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흰백자 너가 보여요. 흰백자 더는 명사를 꾸며주는 조사인 거죠. 자, 그렇다면 흰백자 더 뒤로 명사, 앞으로는 수식해주는 말. 자, 수식해주는 내용이 중국 경제, 중국어 징지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꾸며줄 수 있는 명사는 나 아니면 보고서, 报告 두 가지인데 중국 경제와 관련된 보고서니까 중국어 징지 더 报告가 되겠어요. 모두 다 나열을 했는데 딱 하나 남았죠. 有关이라는 동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有关무슨 뜻이에요? 해당 표현은 동사로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직역해보면 있다 무엇이요? 관계가 관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에 관련되다, 무엇에 관계가 되다라는 뜻의 동사 표현입니다. 자, 동사가 나왔어요. 수로적인 형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문장의 주된 주어는 나고 그 다음에 쓴 적이 있다, 작성한 적이 있다라는 주된 수로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관이라는 동사는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여러분 고민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중국 경제와 관련이 된 보고서라고 의미적인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흰백자 더, 구조조사라는 이 흰백자 더는 기본적으로 무엇의 상징입니까? 앞에서 뒤로 내가 명사를 꾸며줄게. 그래서 더 뒤에는 명사 중심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흰백자 더 앞으로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 있다는 거죠. 이때 꾸며주는 말 성분에는 일반 단순 명사가 올 수도 있고 수러형 꾸며주는 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국 경제와 관계가 있다라는 형태는 요관 중국어 징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 경제와 관계 있는 보고서는 요관 중국어 징지 더 报告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이 보고서라는 报告를 꾸며주는 말이 이 문장에서 지금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사인 이 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관 중국어 징지 더라는 흰백자 더와 함께 꾸며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치가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보고서가 있어요. 우리가 멀리서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 보고서가 하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네 라는 걸 먼저 인식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지? 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동작의 발생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라고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식어, 명사의 순서로 나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문장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我 이전에 정징 한때 이제 써본 적이 있어요. 写过 한 편에 이篇 무엇과 관련된有关 중국 경제와 관련된 中国经济的 레포트 보고서를요. 报告 전체 문장 마무리. 그래서 한 편의 경제와 중국 경제와 관련된 보고서는 一篇有关中国经济的报告 요 덩어리가 되겠고요. 수사, 양사, 그리고 구체적인 수식어 흰백자 더 명사의 순서로 특정 명사가 여러 개의 수식을 받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열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문제의 포인트였으니까 문제 출제 포인트 놓치지 말아주세요.
26번 문항의 포인트는 부사어를 캐치했느냐입니다. 자, 끈번 부사어죠. 끈번의 끈하고 번 모두 뿌리를 나타내는 음절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사로 전혀, 아예, 도무지라는 뜻으로 종종 부정문으로 문장을 구성을 합니다. 부정문으로 구성을 된다라는 건 끈번 뒤에 뿌 또는 메이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끈번 뿌 삐리리 그러면 전혀 삐리리 하지 않다라는 거고 끈번 메이 삐리리 그러면 전혀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봤더니 뿌능이라는 조동사가 왔어요. 그렇다면 끈번 뿌능의 순서로 나열이 되는 거고 해당 표현들은 부사어죠. 자, 부사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위치하는 것이다? 수로 앞에 위치를 하는 것이다. 나머지 수로를 찾아야겠죠. 자, 해결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빠오위엔 빠오가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고 위엔이 원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다라는 뜻의 표현이 빠오위엔인 거죠. 두 표현 모두 다 동사입니다. 그렇다면 끈번 뿌능 부사어 뒤에 수로로 올 수 있는 주요 수로가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해당 표현에는 여러분 짝꿍 표현이 있어요. 자, 문제를 해결하다, 解决问题 문제를 해결하다, 解决问题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任何问题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동사지만 抱怨은 이 문장에서 무엇의 위치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주어 자리에 only 명사만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동사라든가 동사구, 수로형 역시도 문장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행위 자체가 그냥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원망하는 행위는 뭐예요? 애당초 될 수가 없어요. 끈번 뿌능 무엇이 될 수 없어요? 문제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解决任何问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문장 나열해 볼게요. 이 원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抱怨根本不能解决任何问题. 한 번 더요. 抱怨根本不能解决任何问题. 그래서 이 문제를 싹 스캔했을 때 단번에 根本不能 동사수로가 나왔다면 파악이 됐다면 이 문제는 훨씬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根本不能解决问题. 이런 걸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根本不能解决问题. 이 표현 자체를 좀 익숙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익숙하게 갖고 가려면 여러 번 소리내어서 읽어보시고 표현 자체가 진짜 귀와 그 다음에 눈과 그리고 내 뇌로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好的, 第27题 27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26번 문항 수사 양사 구체적인 수식어 더 명사의 구조를 이미 숙지하고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피 양사입니다. 앞에 한 무리를 나타내는 숫자 2가 수사로 왔죠. 피는 무리의 사람들을 세는 양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렌차이와 같은 형태로 수사 양사 명사 수량사가 구성이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짝꿍 표현 갈게요. 배양, 동사수로죠. 배양하다, 키우다 라는 뜻으로 인재, 능력과 호응합니다. 다시 배양, 인재, 능력과 호응하는 배양하다, 키우다 라는 뜻의 동사수로예요. 그래서 배양이 목적어로 받는 명사는 人才, 인재가 있어요. 배양 人才, 인재를 키우다 뭐라고요? 배양 人才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나왔어요. 동사수로는 키우다, 배양하다, 배양인 거죠. 그러면 주어 자리에는 자, 이 인재들을 키워낸 사람이라든가 또는 장소 곳이 와야겠죠. 那所学校, 그 학교는 培养了, 키워냈습니다. 어떤 걸? 한 무리의 일정량의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말씀드렸죠? 자, 명사는 수량사의 꾸밈을 받을 수도 있고 구체적인 수식어, 흰백자 더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요. 이때 어떤 순서로 나열이 돼요? 수사, 양사, 그리고 구체적인 수식어 더, 그 다음에 명사의 순서로 나열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러는 조사입니다. 해당 조사는 어기조사가 될 수도 있고 동태조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동태는 동태눈깔, 명태눈깔 할 때 그 동태가 아니죠. 동작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어기부사는 기본적으로 전체 내용이 마무리가 됐음을 나타내고 문장 끝에 위치하는 러고요. 동태조사는 동사수로 바로 뒤에 러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명사 목적어가 위치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 명사 목적어가 구체적인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을 경우에 러는 더 이상 문장 끝에 가지 않고 동사수로 바로 뒤에 붙어서 그 동사수로가 완료됐다라는 뉘앙스를 본연의 인물을
잘 해내고 곧잘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수사형 양사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식어 더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상태라면 너는 더 이상 나는 문장 끝에서 내 역할을 못하지 않고 동사수로 바로 뒤에 붙어서 동작이 완료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겠어. 그 본연의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문장 끝이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동사수로 바로 뒤에 붙는 거죠. 전체 문장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러 헷갈려 주시면 안 돼요. 러는 이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기초 중국어 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어기조사나 동태조사 러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어법 강좌에서 러의 기본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법 꼭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체 문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학교는요. 那所学校 키워냈습니다. 培养了 한 무리의 이 피 아주 뛰어나고 우수한 인재들을 优秀的人才 전체 문장 나열해 볼게요. 那所学校培养了一批优秀的人才 문장이었고요. 여러분들 자 2019년도 기출문장 하나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 기출문장이고요. 자, 이 학원은 많은 스타를 배출했습니다. 这所学院培养出了很多明星这所学院培养出了很多明星 이 표현도 같이 문장 읽어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장 구조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好的, 저희는 2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28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是 사역동사 보입니다. 사역동사라는 것은 무슨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 겸어문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 이 문제 겸어문 테스트하는 문제. 겸어문은 사역동사를 우선적으로 놓고 누구로 하여금 구체적인 두 번째 동작동사 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동작동사가 분명히 숨어 있다라는 것이고 동사를 바로 알고 있어서 파악해내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만약에 동사가 보이지 않는다면 속어를 통해서 유추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치파 무슨 뜻입니까? 명사로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계몽할 때 개자고요. 파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서 발견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대용인데 명사로 깨달음이란 뜻을 나타내요. 명사기 때문에 동사수로가 될 수 없고 흰백자 더 역시나 수로가 될 수 없고요. 옌지양 요거 명사 동사 다 가능합니다. 강연, 연설 이런 뜻으로 강연하다, 연설하다 모두 다 가능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악해야 될 것은 혹시나 호응 구조는 없는가. 자, 쇼,启发, 깨달음을 받다라는 거죠. 쇼가 어떠한 영향을 받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깨달음을 받다가 受启发고요. 또는 이 표현을 그냥 受到启发라는 호응 구조로도 갑니다. 깨달음을 받다, 受到启发, 깨달음을 받다, 受到启发, 깨달음을 받다, 受到启发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启发라는 깨달음이란 표현이 단독으로 나올 수가 없고 고정적인 표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受到启发, 깨달음을 받다 또는 得到启发, 깨달음을 얻다. 요 두 가지 고정 표현으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요걸 모르고 넘어가면 너무 아쉽죠. 지파 외우는 김엔 단독으로 외우지 말고 덩어리 표현으로 짝꿍 표현으로 같이 기억해 주시자. 그래서 아주 깊은 깨달음을 받았다. 深受启发 아니 깨달음은 어디 혼자 받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무엇으로부터 깨달음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거 남은 것은 스피치, 강연, 연설밖에 없겠죠. 명사이기 때문에 라오실더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문장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의 강연은 라오실더演讲 나로 하여금 使我 깊은 깨달음을 받게 했다. 深受启发老师的演讲使我深受启发 되겠어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두 가지 덩어리 표현 모르고 넘어간다면 너무너무 아쉬울 거예요. 깨달음을 얻다, 得到启发, 깨달음을 받다, 受到启发. 요 두 구에 모르고 넘어가면 아쉬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29티 29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어떤 게 바로 눈에 띄셨어요, 여러분들? 수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눈에 띈다면 좋았을 텐데 수로의 뜻을 모르고 있다면 나머지 힌트 요소를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방파, 방법이니까 명사일 거고 그 다음에 흰백자 더 있으니까 뒤에 해당 표현 시어고 역시 명사일 거고 어떠한 종류의니까 종이 종류를 세는 양사잖아요. 그럼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 거고 수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에 끙, 보다, 더욱, 더라는 뜻의 의미를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다라는 것은 이 문장의 수어가 기본적으로
무엇일 수 있겠다? 형용사 아니면 무엇일 수 있겠다? 심리동사일 수 있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명사, 명사, 명사를 수반하는 요소들이니까 될 수 있는 건 아하, 요 친구가 수러 자리에 들어가겠구나. 자, 밍시엔 쪼개볼게요. 밍, 확연하게, 시엔, 드러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밍시엔은 형용사로 뚜렷하다, 분명히 드러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덩어리가 이루어지는 표현이 완성, 끙, 밍시엔, 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어요? 기본적으로 꾸며주는 요소가 있고 꾸며주는 내용에 수식을 받는 명사인 시아오고 효과가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내용이 될 테니까 주어가 될 테고, 그다음에 나머지 표현들이 이제 흰백자 더 앞에 위치해서 시아오고라는 주어 역할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양사가 있고 구체적인 명사가 있을 때 순서는 어떻게 된다? 수사 또는 여기서는 구체적인 수사 대신 대명사 나가 왔죠. 어떠한 양사, 종류의 명사, 치료 방법의 효과가 되는 거죠. 전체 문장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류의 치료법의 효과가 나종, 治疗方法的效果 훨씬 더 확연하게 효과가 드러나나요? 更明显. 哪种治疗方法的效果更明显. 한 번 더, 哪种治疗方法的效果更明显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러를 어떻게 유추해내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아는가. 여기서는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나다, 效果明显, 效果明显. 그 다음에 수사, 양사, 그리고 구체적인 수식어, 명사 요 구조는 반복해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요. 우리 30题, 30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好的，最后一道第30题. 30번 문항은 사실 굉장히 상징성 있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베이가 보이죠. 우선적으로 베이가 보이면 베이는 전치사인 거고 이때 전치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에 의해서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에 기반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베이자는 기본적으로 피동문을 구성을 합니다. 자, 피동문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어 자리에 오게 될 것은 실질적으로 이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닌 행위에 영향을 받는 자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 행위자는 어디에 숨어 있어요? 베이 뒤에 명사 목적어 자리에 사실 위치하고 있죠. 여기에 행위자가 쏙 하고 들어있을 거고요. 베이는 비록 이 친구가 전치사이기는 하나 조금 유별난 전치사이기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원래 기존에는 부정적인 일에 참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어가 피동문이 반드시 베이자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의미상 피동문이라고 해서 그냥 주어 자리에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와서 의미상 피동문을 구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빼이자가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빼이자가 쓰였다라는 것 자체가 주어라는 것이 이 특정 대상에 의해서 동사수로 되어버렸다니께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건 동사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꼭 강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전치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기본 덩어리 구성으로 쓰여지지만 행위자를 굳이 강조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빼이 뒤에 오게 되는 이 명사 대상을 행위자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점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빼이자 전치사를 테스트하는 문제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주어 자리에 그리고 빼이 뒤에 명사 자리에 무엇을 놔야 하는가가 사실 가장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어떤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수러를 먼저 잘 잡아주셔야 돼요. 수러가 잡히면 수러의 이 행위자는 실질적으로 빼이 뒤에 있는 것이고 동작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주어 자리에 온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주어가 빼에 의해서 동사수로 되어버렸다니께 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단번에 이 찌다 라는 의미의 동작 동사거든요. 이 수러가 보인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속어를 통해 찾을 수 있겠죠. 자, 租房合同이라고 하면 租房, 집을 렌트하다, 빌리다 라는 뜻인 거고 명사로는 빌린 셋집 뜻이 되는 거죠. 자, 合同같은 경우는 이때 경성입니다. 合同 같은 경우는 계약서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부동산 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서 같은 것이 이제 租房合同이 되겠죠.
는 조사인 거고. 자, 不小心. 사실 이 문제의 두 번째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不小心입니다. 여러분, 背자문에서 不小心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不小心, 부주의하여, 실수로 라는 뜻의 부사인 거죠, 여러분들. 자, 요 부사는 背자, 바자, 첫치문에서 참 좋아하죠. 왜냐면 기본 문형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부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不小心이 부사라는 거 숙지하시고, 근데 사실 우리가 만약 不小心 뜻을 몰랐다면 이게 딱 봐도 수로로 보였을 거예요. 주의하지 못하다, 부주의했다 라는 뜻으로. 그다음 뿌까지 붙어 있으니까. 그다음 타 그라는 뜻이고 스가 찢다. 근데 不小心 부주의하여, 실수로 라는 뜻의 해당 표현이 부사인 걸 짐작하셨다면 유일하게 남은 동사 스가 동사수로라는 걸 가늠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찢겼다 라는 거죠. 被撕了 그러면 찢겼어요. 자, 무엇이 찢겼어요? 그가 찢겨질 일은 없겠죠. 호러 영화는 아니까요. 그죠? 부동산 계약서가 被他 그에 의해서 찢겨졌습니다. 라는 게 被자문의 기본 피동문의 문형인 거고, 이제 HSK 5급 정도 수준이 되면 피동문의 기본 문형에서 멈추진 않죠.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보통 이제 부사어와 같은, 부사어라고 하면 부사도 있고 조동사도 있고 전치사, 또 다른 전치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추가적인 부사어를 줘서 해당 요소들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하는가를 테스트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不小心 같은 경우는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느냐? 자, 우리 계속 앞에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자주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부추전이라고 했었죠? 부추전은 절대 수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냐면 전체 문장을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순서로 나열이 된다고 했었어요. 被는 전치사니까 사실 부사인 不小心은 어디 위치해야 돼요? 그렇죠. 被 앞에 不小心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不小心 같은 경우는 수로를 직접적으로 꾸며줄 수 있는 부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행위 자체를 부주의로, 실수로 이렇게 동작했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不小心이라는 부사가 被자 앞에 위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죠. 이 被자문에서 실질적인 행위자는 어디 있다고요? 被 뒤에 위치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被 뒤에가 일반적으로 뭐 사물이나 일반 대상이 아닌 사람일 경우에 不小心은 비록 부사기는 하지만 被 이 덩어리 뒤에, 만약에 명사 목적어가 생략이 되었다면 不小心은 被 바로 뒤에 수로 앞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租房合同被他不小心撕了와 같이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被 뒤에 이 명사 목적어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동작을 한 주체자가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不小心이 被 앞에 가도 被 뒤에 가도 모두 우소왜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被 뒤에는 종종 실질적인 동작 행위자가 오게 되고, 실질적인 행위 동작자가 왔을 때는 不小心은 被 덩어리 뒤에 위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전체 내용 다시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계약서가요. 租房合同 그에 의해서요. 被他 실수로 찢겨졌습니다. 不小心撕了租房合同被他不小心撕了 그래서 여러분, 被자 피동문이 나왔다 그랬는데 不小心이 출연했을 경우 거의 대부분 不小心 같은 경우는 비록 부사어이기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被자 덩어리 뒤에 不小心이 위치하게 된다와 같은 형태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의 포인트 되겠어요. 이 점 놓치지 마시고요. 不小心 같은 경우 5급 쓰기 1영역에서 출연을 했다. 그럼 거의 대부분 받자문이나 被자 피동문과 같은 문형과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반이에요, 여러분들. 자, 2017년도 기출문형 하나 보도록 할게요. 我不小心把水壶打翻了. 제가 실수로요, 이 물주전자를 엎어버렸습니다. 라는 거죠. 이때 不小心 부사어로서 부추전 있지 않으셨죠? 부사, 조동사, 전치사 순서로서 바자 앞에 不小心이 위치하게 됐고요. 자, 2023년도 기출문장을 보시면 同事不小心被开水烫伤了 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시면 不小心 부사어인데 왜 被자 앞에 위치했죠? 被 뒤에 위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被 뒤에 대상이, 명사 목적어 대상이 지금은 사람이 아닌 开水
뜨겁게 달궈진 물, 뜨겁게 끓은 물인 거죠. 이럴 때 不小心는 부추전 기본 원리에 따라서 杯자 앞에 부사 위치 자리에 위치해도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同事被开水不小心烫伤了 이렇게 문장이 나열이 되어도 不小心 같은 경우는 杯자문에서 예외이기 때문에 사실 틀리지 않고요. 그래서 不小心 하고 杯자가 같이 출연할 때 이런 점들 놓치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이번 30번 문형은 여기까지. 저희는 31번부터 40번 문형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大家都辛苦了.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